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이번 FOMC는 단순한 금리 이벤트가 아니었고 지금 미국이 선택하는 한 문장, 한 단어가 앞으로 10년의 글로벌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지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지금 세계는 더 이상 탱크와 미사일로 싸우지 않죠. 관세, 달러 시스템, 그리고 크립토 인프라로 싸웁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겨누고 있는 전장은 이미 바뀌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있죠.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보려는 건 세 가지인데 미국과 중국이 관세, 통화, 크립토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있는지, 둘째로는 왜 이 싸움의 핵심 키워드가 골드, 비트코인, 이더리움인지, 셋째로는 그리고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하는지, 미국은 인플레이션과 재정 적자라는 구조적 압력 속에서도 기축 통화 달러의 지위를 금융 제도 담보 설계를 다시 공고히 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대로 실물금을 빠르게 쌓으며 위안화 국제화의 신뢰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는 제조업을 흔들고 통화는 결제 질서를 흔들며 크립토는 새로운 담보 인프라 전쟁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FOMC는 유동성 달러 크립토의 새 전선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읽는 자리이고요. 금리보다 중요한 건 미국이 어떤 담보 구조를 만들고 어떤 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느냐. 이 흐름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의 전략 인프라로 재평가받고 있고, 매수 타점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거시경제판 위에 있는지, 어떤 담보 옆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준비해 보았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중 경쟁의 첫 번째 전장은 총과 미사일이 아니라 관세죠. 미국은 제조업 유출, 무역 적자 확대, 중국의 급성장이라는 세 가지 압박 속에서 관세를 새로운 전략 무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보호무역이 아니라 중국 공급망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압박이죠. 미국 GDP는 약 30조 달러, 중국은 18조 달러 수준이지만 성장률 기울기는 중국이 더 가파릅니다. 이대로라면 2030년대 중반 중국이 명목 GDP에서 미국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패권의 신뢰와 국채 수요를 지탱해야 하는데 중국이 너무 빨리 커버리면 달러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캠프가 제안한 기본 관세 60%, 전략 품목은 최대 120%라는 구조는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공급망 재편을 겨냥한 경제 전략입니다. 중국산 제품의 비용 구조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생산기지를 미국, 멕시코, 동남아로 돌리려는 힘의 재배치죠. 관세는 결국 상대 경제의 피를 빼는 수단이고 현재 세계 경제는 사실상 연속적인 무역 충돌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건 관세 수치 그 자체가 아니라 미국이 경제 전쟁의 룰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회귀, 인플레이션 완화, 전략산업 통제까지 관세는 미국이 다시 세계의 공급망의 중심을 잡으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크립토 시장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재정, 제조, 통화 전략이 흔들릴수록 국채 달러, 크립토라는 대체 담보 자산들이 한꺼번에 재평가되기 때문입니다. 1971년 닉슨의 금토한 중단 이후에 달러는 실물 자산의 제약 없이 유통되는 법정화폐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경제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고요. 위기 때마다 돈을 찍어내고 국채를 발행하며 전 세계가 그 국채를 담보자산으로 받아주면서 미국은 전례 없는 재정 확장을 지속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에서 25년 동안 글로벌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70%에서 55%까지 줄었습니다. 달러 신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지금 시장의 핵심 질문이죠. 이번 FOMC의 중요성은 바로 여기에 있었고 파월이 달러 시스템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정책 조합을 쓰려는지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파월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몇 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남겼는데 우선 첫 번째로 단기국채 매입을 재개하는 겁니다. 월 400억 달러이고요. 12월 12일부터 시작해 몇 달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건 QE가 아니라고는 했지만 시장은 제 공식 발표 없는 유동성 공급 루트라는 걸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는 QT 종료인데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가 끝났고 이제 순환적으로 시스템의 유동성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위험자산만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 내부의 담보 수요 안정화에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고용이 약하다는 건데 이건 금리 인하의 명분이 강화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은 아무도 시나리오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상향 전망인데 ISM이 50 이상을 넘을 것이다. 즉 경기 하강보다 달러 경제 체력을 안정적으로 재정렬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리하면 이번 FOMC가 던진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톤인데요. 달러 유동성은 다시 공급될 것이고 우리는 담보시장을 흔들 생각이 없다. 이것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22에서 24년 공식 누적 매입량은 약 425톤인데 시장 분석가들은 실제 보유량이 이보다 훨씬 많이 3,000에서 5,000톤 수준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지금의 위안화는 달러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실물 금 기반 신뢰 구축입니다. 우리 통화 뒤에는 실물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만드는 거죠. 중국은 브릭스 블록 내에서 금융 결제를 시도하고 있고 원자재 거래에서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단일 연도 매입량이 225톤에 달한 것은 금이 위안화의 방패라는 전략적 선택을 보여주는 것이고 중국은 금융제도를 미국처럼 정교하게 설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대로 실물을 쌓아서 신뢰를 만드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죠. 이 전략은 결국에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금 재평가 시나리오인데요. 아직은 미확정 부분입니다. 미국은 약 8,133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금을 1970년대 가격인 온스당 42.2달러로 장부에 기록해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장부상 가치는 약 11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이는 실제 시장 가격과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수치입니다. 최근 학계 리서치 전략가들 사이에서 등장한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바로 금 재평가인데요. 금을 시장가인 2,500에서 3,000달러 수준으로 환산할 경우에 미국의 금자산 가치는 단숨에 수천억 달러로 뛰어오릅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정책 추진이 아니라 논의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고 다만 이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은 명확한데 미국은 재정 적자, 부채 확대, 달러 신뢰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고 이를 심리적으로 보완할 담보 강화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재평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장부 트릭이지만 통화 신뢰 심리에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실물을 쌓는다면 미국은 회계, 제도 설계로 대응하는 셈이죠. 결국 본질은 누가 더 설득력 있는 담보를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이 담보 경쟁은 금에서 끝나지 않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장은 크립토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은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태도를 몇 번이나 바꿨는데 초기엔 금융사기, 투기 상품 정도로만 규정하며 규제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데요. 트럼프 2기 들어서 미국 정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 크립토 수도 디지털 자산 패권국으로 만들겠다. 이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이죠. 이 개념은 비트코인을 더 이상 민간 투자자들의 자산으로 보지 않고 국가 전략 자산이라는 프레임으로 끌어올린 것이죠. 미국이 보유한 압수 몰수 비트코인을 매각 없이 비축하고 향후 추가 매입까지 검토하겠다. 이는 사실상 비트코인은 국가가 관리해야 하는 전략적 자산이다. 이 흐름과 함께 BTC ETF 승인되고 있고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ETF 논의, 스테이블코인, RWA 토큰화 법안 정비까지 모든 제도 변화가 한 방향을 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크립토를 규제할 대상이 아니라 달러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고 활용할 자산으로 보겠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자금 흐름을 미국 법과 달러 결제 시스템에 귀속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대체하려는 자산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흐르는 자금을 달러 체계로 흡수하는 싸움이죠. 여기서 이더리움이 왜 중요한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가는 동안 이더리움은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결제 담보 레이어로 진입하고 있다. 이 전장이 앞으로 금융 판도를 바꿀 것이다. 세상 모든 자산군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깔끔해지는데 프라이스 에셋입니다. 가격만 움직이는 자산입니다. 위험이 높고 유동성은 좋지만 위기 때 담보를 인정받기 어려운 자산이죠. 예로는 밈주식이나 성장주 테마, 고변동 코인이 있습니다. 둘째로는 콜레이터럴 에셋인데 은행 기관이 위기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자산입니다. 가격 안정성, 신뢰성, 제도권 인정이 핵심이죠. 예로는 국채나 달러, 금, 우량 회사채나 일부 디지털 자산입니다. 경제전쟁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담보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누가 더 신뢰도 높은 담보를 많이 보유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미국은 국채, 달러, 금이라는 정통 담보를 갖고 있고 중국은 금, 제주인프라, 휘토르 공급망이라는 실물 담보를 압도적으로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립토가 여기에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고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즉 전략 비축 담보로 가고 있고 이더리움은 스테이킹, 수수료 소각, 유통량 감소로 인해 수익이 붙는 담보 레이어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라이스 에셋에서 콜레이터럴 에셋으로 격상되고 있는 순간이고 기관의 자금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5장 6장에서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스스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공급을 줄이며 담보 가치가 강화되는 구조로 진화했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두 축을 봐야 합니다. 첫째로는 공급 측면의 구조적 변화이고 두 번째로는 수요 측면의 기관 채택입니다. 스테이킹 수익률은 연 3에서 4% 수준으로 사실상 새로운 무위험 수익률처럼 기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활발해질수록 이더리움이 소각되기 때문에 공급 감소 효과는 장기적으로 가격에 강한 지지력을 만들고 있죠. 전체 이더리움 공급의 약 33%가 스테이킹으로 잠겨있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락업이 많아질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물량은 줄어들고 가격 탄력성은 커집니다. LST 기반, 즉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 기반 재담보화가 확산되면서 스테이킹된 이더는 단순히 잠겨있는 게 아니라
담보로 재사용되며 금융구조 전체의 기초 유동성으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수요는 또 다른 방향에서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데 블랙록은 단순 ETF 수준을 넘어서 스테이킹 수익까지 포함하는 기관용 ETHB 구조를 준비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이미 기관 대상 이더 담보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EVM 기반 프라이빗 체인을 결제망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Citi와 HSBC는 토큰화된 채권 예금 시스템에서 EVM 표준을 사용합니다. 이건 의미가 큰데요. 월가가 이더를 투기 자산이 아니라 금융 백엔드의 기본 담보로 채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이더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며 공급이 줄어드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이더를 단순히 L1 체인 중 하나로 보는 시각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더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기초 유동성을 떠받치는 핵심 레이어가 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팔란티어가 원래는 금융 사기업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국방 정보기관과 협업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국가작전 OS 위치까지 올라갔고 이제는 국가의 뇌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이름 때문에 이제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팔란티어가 국가 OS가 됐듯이 이더리움도 글로벌 OS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실제로 피터 틸을 비롯한 몇몇 거장들은 국가 단위의 금융 시스템이 결국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동작할 것이라는 구상을 여러 자리에서 시사해 왔습니다. 이더가 전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기반 프로토콜이 된다면 그 구조는 OS에 비유할 만한 면이 있는 거죠. 이 프레임은 자극적이고 상상력을 크게 자극하는데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더리움이 팔란티어처럼 단일 국가 OS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금융은 국방과 달리 폐쇄형 시스템을 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 가능한 중앙 OS가 아니라 누구나 접속하고 표준화된 방식으로 결제 담보 정산이 가능한 개방형 백핸드입니다. 현실적인 경로는 앞서 말씀드린 JP모건과 Citi, HSBC는 모두 EVM 기반 토큰 네트워크를 테스트하고 있고 글로벌 청산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나 DTCC가 이제 단계적으로 토큰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중력처럼 작동하는 건 국가 OS가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인프라의 공통 백엔드가 될 때입니다. 요약하면 이더리움이 팔란티어처럼 국가 OS가 되는 그림은 상상력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금융 백엔드 표준이 되는 경로가 훨씬 강력하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경제전쟁은 관세, 통화정책, 자본흐름, 그리고 크립토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축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누가 더 견고한 담보 인프라를 구축하느냐. 미국은 금리 피벗과 함께 유동성을 다시 열고 전통 금융과 크립토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ETF, 커스터디, 토큰화 결제 인프라 정비 같은 변화들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기반을 다시 설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언급되는 이유는 새로운 담보 자산군이 기본 시스템에 편입되는 구조적 변화의 일부이기 때문이고 비트코인은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이더리움은 금융 백엔드를 구성하는 기술 레이어로 움직이고 있는데 둘 중에 어떤 자산이 더 오르느냐가 이 영상의 핵심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 금융 인프라가 단일 자산 중심에서 다층 담보 구조로 넘어가는 전환점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채, 금, 달러 유동성,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그리고 온체인 담보 구조까지 담보 체계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 어떤 담보 인프라가 앞으로 10년의 금융 질서를 결정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 것인가? 오늘은 글로벌 담보 인프라 경쟁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크립토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더 빠르고 정교한 리서치와 분석을 전달드릴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